여당 단독으로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언론 통제라고 반발하면서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기로 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 정책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장기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기본금융을, 이낙연 후보는 국민주치제도 도입을 약속했고 정세균 후보는 280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놨습니다. 야권에서도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각 분야 전문가 42명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을 발표했고 최재형 후보는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과 함께 당의 대선 경선 관련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과 대국민 정책 공모전,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 등 정책 활동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나란히 정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대 1,000만 원의 기본 대출권을 보장해 금융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세균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80만 호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팽팽한 신경전 와중에도 부지런히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을 발표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기본금융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세 번째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장기저리로 대출받게 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대 1,000만 원 이내 금액을 10년 또는 20년의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갚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주치의를 두고 상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 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1차, 2차, 3차 의료 간의 불균형 심화 같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의 종합적인 하나의 처방의 시작이 바로 국민주치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세제 강화만으로는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280만 호 주택 공급 폭탄입니다.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에는 과도한 거품이 들어 있습니다. 280만 호 중 130만 호는 공공주택, 150만 호는 민간 공급을 통해 공급하고 도심진의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해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약 20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번엔 야권 대선 주자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는 정책 자문단 42명을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포함됐습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1주택자 세금 대폭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는 정책과 대선 공약을 뒷받침할 정책자문단 42명을 공개했습니다. 자문단은 4개 분과로 구성되는데 경제분과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분과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교안보통일분과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 교육분과는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이 간사를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도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그리는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실현시키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반듯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완화와 공급을 확대하면서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동시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예비후보들은 캠프 인선과 정책, 현장 행보 등을 통해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배경호 이화여대 교수를 공동 선대위원장 겸 정책총괄로 영입했다고 밝혔고, 하태경 예비후보는 공무원 교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 고용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처럼 공무원 교사도 고용보험 납부하는 것이 사회보험 취지에 부합합니다. 어제 캠프 인사를 발표한 유승민 예비후보는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시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는 청년들과 함께 부동산, 취업, 교육 등 청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태권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당 간판만 빼고 모든 걸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경선 과열 양상 속에 대선 후보들의 원팀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20%를 웃돌던 정권 교체 여론과 재창출 여론 간 격차가 최근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다며 정권 교체가 당연시되던 게 예측 불가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팀 협약 이후에도 나온 네거티브 우려엔 금도를 벗어난 발언을 공식 언어로 인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팀이 준 감동을 예로 들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경선 관리를 잘 해서 잡음 없이 후보가 선출되고 하나로 원팀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각 후보들에게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주겠냐고 서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선관위에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백신 확보와 부동산 공급을 꼽았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은 내년 상반기까지,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올해 안에 분양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야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판검사 출신인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특히 경제 문제나 기후 변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생존과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과거 획기적으로 뭔가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벌 주는 훈련한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는 법무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더나가 우리 국민 국내로 소비될 수 있도록 뭔가 모더나와 삼성바이오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의 생존이 달려있는 중요한 반도체 속에서 우리의 활로를 찾아내는 역할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12명을 탈당 권유 조치한 것이 흐지부지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송 대표는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기 위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고 고육지책을 했다며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5명도 설득 중이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늘부터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여 인원을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군이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훈련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돌발 사태에 대응하는 위기 관리 참모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오는 13일까지 사전 연습을 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는 전쟁 발발을 가정한 본훈련을 진행합니다. 다만 남북 관계 개선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훈련 규모는 축소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군이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훈련 규모와 인원을 축소했다면서 사전에 북한의 양해를 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쟁도 적과 상의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 국방위원회는 개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소집에 응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한미연합훈련을 과장해 정쟁거리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북한 눈치 보기로 축소됐다는 주장은 부적절하고 국방위원회 개최 요구는 정치 공세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의적으로 훈련을 축소했다거나 북한의 눈치 보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거짓에 기반한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과 미국이 정세 불안정을 촉진시키는 군사훈련을 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침략적 성격이 있다며 우리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강력 처리 입장을 밝힌 언론중재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는데요. 민주당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짜뉴스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 소위를 통과해 오늘 문체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의 위법성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허위 보도 등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징벌적 성격이 있고 언론사의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위헌적 성격이 있다며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5배까지 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거, 결국 사실상 언론 통제가 된다. 역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또 5배라는 기준은 기존에 논의했던 내용이 아니고 언론사 매출 범위 등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는데 졸속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을 따로 만들고 있다며 안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매끄럽지 못했던 소위 처리 과정에 대해선 유감을 밝혔지만 허위 보도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다만 일반적 국민이 그동안 피해를 보면서 너무 이거를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완화시켰고 또 언론사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께서 법 처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신 정권 때도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 통제 시도라며 반드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으로 물샐 틈 없이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고 하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통제 시도 결국 이 정권에게 화로 돌아갈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문체위원 16명 중 범여권 인사는 9명이라 표결 처리가 가능한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안건 조정위를 소집해 심사 기간을 늦춘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6명의 조정위원 중 민주당 3인, 나머지 정당에서 3인으로 구성되는데 한 명은 법안에 찬성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안건 조정위로 맡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과 언론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당정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지난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발생한 재건축 건물 붕괴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산업재해예방태스크포스 단장은 공무원들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할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자 감면 유사 제도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누구나 보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보증은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를 통해 보증금 전환제도 상한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월세 경감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먼저 LH 입주자 128만 호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연간 최대 103만 원의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K-방역을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꼴찌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비롯한 책임자를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 안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 보는 것을 목표로 조율 중이라며 회동이 8월 중하순쯤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기존 영수회담보다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이슈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고 있는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론이 부상을 했습니다. 먼저 그 여권부터 한번 살펴보면 추미애 민주당 대권 후보가 어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를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당내 대선 주자들 간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범야권이 뭉쳐야 한다. 범여권이 뭉쳐야 한다. 추미애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으로서 내년 대선 박빙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추미애 후보의 이 같은 제안에 여권 대선 주자들 중에서 이재명, 김두관 후보는 곧바로 공감대를 표했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촛불 민주주의를 이뤄낸 동지들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은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논의할 일이라며 신중한 모습이었고 정세균 후보도 통합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열린민주당과의 그 합당 제안 소식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이 지도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먼저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신중합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질문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지금 단계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10월에 선출될 이 대선 후보와 상의해서 어떻게 협력해 갈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문제를 후순위로 미뤄두는 발언이었는데요. 이상민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아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세력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합 집산하는 건 지금까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며 대의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당에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열린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강욱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며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된 다음에야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아직 당 차원에서 통합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대표는 일단 환영의 입장인데 그 민주당 안에서는 신중론이 이제 우세한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건가요? 이 정치권은 결국 내년 대선이 여야 1대1 구도로 형성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야 진영 모두에서 이 합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이 합당을 하면 범여권 결집의 효과가 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출신의 이 정봉주, 손혜원 전 의원 등이 주도해 만든 친문, 친조국 성향의 비례대표 정당인데요. 그만큼 열린민주당 쪽 인물들은 훨씬 강성이고 국민들은 이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같은 진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외연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크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열린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금 선거 표심에서 가장 큰 악재인 부동산 투기 논란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 때문인지 경선 과정에서 이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 대선 주자들 각 캠프의 셈법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추미애, 이재명 등 대선 주자들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다시 꺼내들고 이에 화답하는 건 결국 강성 친문 지지층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낙연 후보의 입장까지 꺼내들면서 친문 표심 잡기에 주력했는데 이번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에 촛불혁명, 이 개혁연대 이런 표현으로 곧바로 화답하면서 강성 친문 껴안기를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권 주자들은 강성 친문을 껴안기 위해서 열린민주당과 이제 합당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당 입장에서는 또 이제 중도 표심을 잃을까 그래서 이제 뭐 신중하고 고심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야권의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죠. 양당 간의 실무당 협상은 이제 틀어졌기 때문에 대표끼리의 이제 담판만이 이제 그 협상의 실골을 이제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 그 숙고 시간을 갖는다고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안 대표의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대표의 상황을 진퇴양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합당을 해도 안 대표에게 별 이득이 없고 이제 와서 합당을 무산시키자니 별 그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안 대표가 제3지대에 남기엔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버렸고 제3지대에 여론이 크게 쏠렸을 때는 야권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고 제3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현재 국민의힘에는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경선을 준비 중이고요.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 남은 장외 주자는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정도인데 여기에다 안 대표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 그것도 낮은 수의 한 자릿수 지지율로 야권 대선 주자들 중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 협상 주도권 다툼에서 힘을 쓸 수 없는 불리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 전에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의당에 끌려가면서까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보면서 결국 이번 주 안 대표의 결심에 따라 합당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이제 국민의당 합당 문제도 그 다 이제 내년 대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 대표가 장고에 들어간 만큼 이 전격적인 합당 선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네. 굳이 안 대표가 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서 낙마 가능성을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시각이 안 대표가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대선에 독자 출마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 초 선출될 때까지 안 대표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11월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고리로 자연스럽게 합당 협상을 재개한다. 이런 조건부 합당 선언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안 대표의 당내 경선 출마는 당헌 규정에 의거해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민의당 당헌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이 당헌 당규를 변경하면서까지 안 대표가 대선 독자 출마를 선언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명분과 논리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는 늘 당대당 통합론이 이제 부상을 하는 상황인데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추미애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제안 그리고 합당이냐 제3지대 잔류냐 기로에 놓인 안철수 대표의 선택을 중심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항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당대표의 임무입니다. 어제부터 휴가를 떠나서 경북 상주에서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휴가 중에도 편의실 형편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당내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이런저런 신경전을 벌인 이 대표가 이번엔 또 다른 주자인 원희룡 후보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 지도부와 경선준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대선 주자 행사들과 관련해서 원 후보가 오늘 작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선준비위원회라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컷오프를 몇 명을 하니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를 찍느니 아니면 뭐 서로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하니 이런 식으로 홍보 기획 안에 대한 이 내용을 경준이가 일일이 지금 확정된 것처럼 앞질러 가는 것도 월권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아이디어들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관심도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작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경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고 직격탄을 날린 원희룡 후보. 전체적인 대선 투쟁을 지휘해야 할 당대표가 경선에 대해서 일일이 아이디어를 내고 확정된 것처럼 앞질러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 후보의 발언에 휴가 중이던 이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지도부도 경준이도 경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누가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원 후보가 후보 겸 심판을 하겠느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후보들이 무리한 언급을 하는 것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대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공정한 선관위 구성에나 전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준석 대표와 후보 자율권이 있어야 한다는 대권 주자 사이의 주도권 싸움. 경선을 앞두고 본격화된 양측의 신경전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욕 특별가입니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정세균 후보. 이재명과 이낙연, 당내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서 자신의 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의 가상 아바타 청년 정세균까지 만들어서 홍보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인지도에 비해서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대선 주자 6명 가운데 정 후보는 이렇게 5위를 기록했죠.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정 후보, 급기야 특별 과외까지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정 후보의 후원 회장인 배우 김수미 씨로부터 욕을 배우는 콘셉트의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젠틀맨 소리 좀 듣지 마. 나같이 욕쟁이로 가면 욕을 좀 한 수 배웁시다. 우리 엄마가 야 이 썩은 지집애 지집애 호박 나와 이 썩은 김수미 씨의 거침없는 욕설에 정 후보가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두 사람은 같은 정북 출신의 지난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함께 도운 인연으로 25년째 친분을 쌓아온 사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정 후보의 종로 선거를 지원한 데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후원 회장을 맡아서 화제가 됐는데요. 평소 누님 동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스스럼이 없는 사이기에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른 자세를 조금 코믹하고 유머 있게 너무 빈틈이 없어 사람이 털어
먼지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약올로 돼. 먼지도 있어. 그냥 스캔들 하나 만들어야 돼. 아, 스캔들은 안 믿어, 남들이. 스캔들은 늦었어. 너무 빈틈이 없어 보여서 사람들의 호감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후원 회장인 김수미 씨의 지적에 스캔들이라도 하나 만들어야겠다면서 우스갯소리를 해보이는 정세균 후보. 오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욕 특별가해로 기존의 젠틀맨 이미지를 벗고 파이팅 넘치는 투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 캠프 간에는 불안한 휴전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을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비하고 있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일요일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를 중단할 것을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일단 환영한다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우선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지난 몇 주간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 이낙연 후보 사이 측과에 이루어지는 공방들이 굉장히 낯뜨거운 공방이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거기에 당사자라서 국민들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보고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이렇게 이런 치졸한 싸움 그만해라 이런 견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선제적으로 일단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도 그 전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여기에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일단 우리 민주당 경선이 상호간의 이런 네거티브 공방보다는 정책이라든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을 장담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이재명 후보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바로 언급은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더 키워서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서로 간에 이제 네거티브를 안 하기로 했는데 이 공방이 계속 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 캠프 간에 이런 어떤 공방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워딩을 정확하게 보면 약간 제가 보기에 위험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긴 보여요. 근데 아마 당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선관위 측에서 이런 건 좀 명확하게 잘라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아마 원팀 협약식 에는 서로 간에 이제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경선에 대한 우리 당연히 존중 결과에 대해서 이거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선관위 측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경선이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해서 결과를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지지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간에 이거를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후보 열성 지지자로 자처하는 분들이 과도한 언행을 해서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에게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이 갔고 또 이낙연 후보 측의 윤영찬 의원한테는 협박성 메일을 보냈는데 이 부분을 캠프에서는 어떻게 직시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부적절하다 보고 있고요. 이상민 의원님이 이제 장애 좀 불편하신데 우리 이재명 후보도 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보고 당연히 자제해야 맞다고 보고요. 지금 아마 윤영찬 의원님께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사 의뢰했다고 보는데 철저히 수사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개인에 대한 어떤 신상 공격이라든지 개인을 모욕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이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저희들도 당연히 어떤 대상에 관계없이 기준은 저는 다를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 후보에 대한 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것은 아니면 어떤 우리 선관위원이 됐든 간에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에 첫 토론회, 그러니까 내일 또 TV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도 이제 준비가 한창인데요. 사실은 이제 내일 그 토론 주제가 외교 안보 통일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 남북 관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까도 속보를 보니까 북한에서 뭐 4시 5시에 원래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했어서 아마 한미 연합 훈련, 그다음 남북 관계, 그다음 한일 관계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될 것 같은데 저희 후보가 어찌 보면 이제 뭐 외교 나 이쪽으로 이제 경험이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공격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라든지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하면서 이제 외교 관계도 관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어쨌든 경기 평화부지사도 역할도 했고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그런 노력도 했었다. 그리고 본인의 외교 안보에 대한 그동안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이제 공격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부터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와 당내 대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말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둔 국민의힘 당내 상황,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바쁜 의정 활동에도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지역구가 경북 포항시 경북시 이제 북구잖아요. 네. 경북도당 위원장에 지난달에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년 이제 대선과 또 지방선거 커다란 이제 그 두 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만큼 어깨도 또 무거우실 것 같고요. 그 앞으로 이제 역할과 각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도당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설레죠.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이 선거 오면 좀 설레거든요. 그러실 것 근데 같아요. 가장 큰 대선 또 지선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행운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경북의 그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추대를 해주셔서 경선 없이 도당위원장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제가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폐 세력으로 몰리면서 경북에서도 저희가 휘청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세가 많이 꺾였는데요. 이제 한 4년, 5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각계 정말 전투를 벌였습니다. 굉장히 의원님들 각 지역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 당세도 많이 좀 회복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요즘 최근에 그 이준석 바람, 그렇죠. 우리 당원들이 또 이준석 대표란 젊은 분을 우리 또 지역 주민들이 열화 같은 성화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2030, 402 이제 드디어 저희 당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북에서도 2030이 많이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가장 좋은 기회에 제가 좀 맡게 돼서 저만 또 우리 또 의원들만 한번 똘똘 뭉쳐서 하면 이번에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이번에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 맞춤형 정책들을 저희가 좀 지역에서도 많이 발굴해서 중앙당으로 좀 알려드리는 역할을 또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그래도 선거는 또 조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경북에서는 이 맏형 또 맏언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목표는 8080입니다. 80% 투표에 한 80% 정도면 일단 목표고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원도 열심히 모집하고 있고요. 13명 국회의원들이 지금 각자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경북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뭐 예를 들자면 영일만 대교라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나 등등을 대선 공약에 넣는 게 저 이번에 목표입니다. 대선 승리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표정도 굉장히 밝으시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유, 큰 선거를 앞두고 정말 그 설레고 계신 게 이제 맞으신데요.
포항시 북구가 이제 그 지역구신데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안동을 방문했잖아요. 의원님도 이제 함께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안동 주민들이나 경북 도민들이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에 어떤 점을 바라고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재선 의원인데 네. 옆에서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완전 정치계의 BTS예요. 완전 제가 안동 찜닭 골목을 네. 저희가 갔었는데 안동 찜닭 워낙 유명해서 전국에서 연예인이 많이 온답니다. 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서울에도 않는데요. 많죠. 예, 상인들이 웬만큼 네. 유명한 사람이 오더라도 네.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 닭 준비하시느라고 그렇죠. 다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셀카 많이 찍으시고 그래서 대단한 환호를 하셨는데 제가 네. 더 놀란 거는 토크 콘서트가 저녁 8시 반에 끝났습니다.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고 있었는데요. 네. 그 깜깜한데 많은 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대표께서 사진 찍으실 분들 한 줄로 쓰시면 사진 찍겠습니다 하니까 정말 순식간에 100m 이상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그랬는데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으신데 저는 이유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 기존 정치에 좀 식상한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와 또 변혁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또 대표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안동 방문뿐만 아니라 경북 어딜 가더라도 좀 네. 표가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예. 올라타야죠 거기에. 예. 네,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파열음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오늘은 원희룡 후보가 이 대표에게 경선 준비에 있어서 좀 빠져 있어라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신경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정도 신경전이야 대선하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여야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의 지금 명락대전에 피 튀기는 싸움, 서로 끝간데까지 간 그런 난투극인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정말 조용한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연애를 해도 그렇고 첫 만나면 설렘도 있고 아직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직 낯설음에 대한 조정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좀 동의하는 부분은 후보들은 지금 개인 일정이 팍팍합니다. 13명을 다 한꺼번에 모으는 건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제 대표께서도 물론 한꺼번에 13명을 좀 이벤트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했지만 후보들 의견을 좀 잘 청취하셔서 자율성을 더 많이 좀 줬으면 하는 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큰 알겠습니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난주 봉사 활동에 이제 불참한 후에 그쪽 캠프에서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체급이 다른 후보들과 한 그림을 만들 수는 없다. 돌고래 멸치. 돌고래 멸치. 네. 굳이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 없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들의 언짢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쾌감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런 윤 후보 캠프 측의 이런 입장, 이런 발언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 후보 캠프 쪽이 아니고 저 의원님 다선 네. 의원님께서 좀 후보들의 자율성을 좀 잘 보장해주고 좀 뛰어놀게 해라. 이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해줘라는 뜻에서 하시는데 비유가 네. 돌고래, 멸치 이렇게 고등어 이렇게 하시는 네. 바람에 이제 불쾌감을 줬는데요. 사실상 보면. 돌고래보다 멸치가 더 유용성이 많아요. 국물도 내고 맛있고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칭찬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 후보들이 다들 특징 개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태계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 필요한 소중한 후보고 다만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도 각 캠프에 가 계신 분들도 굳이 상대방의 언짢은 그런 표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건 약간 실수인 것 같고 요는 본질은 자유롭게 최대한 활동을 하도록 좀 보장해주자 이런 것 같습니다. 후보들의 시간이다. 네. 후보들의 시간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거론하면서 사면론을 꺼내 들었는데 어제 이재용 부회장은 또 가석방으로 결정이 됐고요.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대구 경북 민심이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민심은 이제 사실
대통령 구속은 과거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들께서 뭐 어떤 지지층을 겨냥한다 이것보다는 이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사실 그 감옥에 있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8.15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대통합, 대화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국민들도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 대통령께서 이런 여론을 참작하셔서 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또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게 작지 않거든요. 더 크면 컸지.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사건, 권력형 범죄라든지 아니면 그 선거 조작,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등등 훨씬 더 명시적으로 더 나쁜 그 저는 뭐 사건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두 대통령을 가둬놓기가 굉장히 민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지려면 이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당 정책이 이제 부의장이고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네. 맡고 계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국민의힘 탈원전 진상규명 네, 특위 네. 이제 간사를 또 맡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탈원전 문제는 여야가 극명히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또 대선 과정에서 계속 이제 부각될 그 이슈인데 특위에서는 현재 그 어떤 활동에 집중하고 계시고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뭐 일자리 잃고 또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집값 상승하고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정책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롱텀으로 보면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게 탈원전을 한 것이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산업 정책의 산업의 기본이 전기고 발전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또 원전입니다. 그리고 또 원전은 지금 CO2도 가장 적게 배출하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이념적으로 그냥 탈원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을 하려고 수치 조작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료 은폐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지금 장관이니 그 등등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지금 감옥에 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무리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특위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이 지금 급격한 탈원전 정책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대처를 다 하겠다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번 특위에서는 탈원전을 일단 급격한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 비율로 가야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지 그걸 지금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법안을 하나 냈습니다. 저희 특위 1호 법안인데요. 뭐 어떤 거냐면 지금 한수원에서 이 원전을 그만두게 되면 빚을 집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야 그거 빚 우리가 메꿔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메꿔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법안 낸 거는 그 기금 쓰면 정확하게 그 사용처를 밝혀라. 지금 현재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특위 1호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김정재 의원께서 또 담당을 하신 게 또 있습니다. 관심이 뜨거웠던 대변인 공개 모집에 이어서 당 정책을 국민 공모를 통해서 진행 중인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 공모전에서 또 심사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 마음을 좀 사로잡을 만한 좋은 정책들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나는 국대다 대변인 그 공모한 게 나름 대박을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도 국민들 목소리를 다 듣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 공모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는데 2,764건. 약 한 2,700여 건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창의성,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러나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논리성 등등을 심사해서 한 34개를 예선전에서 저희가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다시 10건을 저희가 뽑았는데요. 지난번에 사실은 뭐 최우수상, 장려상 등등 10건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단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10개는 일단 뽑아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열만 매기는 순서만 남았고요. 마지막 심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산모.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산모들의 우울증 이런 문제를 특별히 케어하자라는 것을 남자분들이 다들 제안을 하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아니고 남자분들이 그러네요.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과거에는 그런 데 대한 정책 제안을 우리가 좀 드물었죠.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것들 그게 저는 좀 인상적이고요. 그건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발표가 마무리를 납니다. 네. 시간상 이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못하신 말씀은 또 다음에 출연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대변인을 직접 하셔서도 어울리셨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나 각종 방송에서 좀 자주 뵐 것 같다는 예감이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팍팍 드십니까? 불러주십시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당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 그리고 탈원전 진상규명 특위 등 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이고 있는데요. 말복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최저 기온이 24도로 열대야는 없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과 경북 산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